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녹화분을 보시는 분은 그냥 녹화분에서 끝나세요. 또 뭐 앞뒤 무슨 이야기 했나 하고 라이브도 궁금해서 보시기에는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은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잠시 뭐 그러니까 하여튼 제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도 방송은 어, 어차피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 예, 그렇게 열심히 뭐 밑줄 그으면서 듣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뭐 앞전에도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 한참 매일 거의 뭐 데일리로 올리고 막 떠들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10년이나 젊었었던 것도 있었지만 세상을 좀 더 몰랐을 때고 지금은 10년이 흐르고 나니까 세상도 좀 더 알게 되고 이제 지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에서 오는. 예. 그런데 그걸 한 몇 년간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회의를 느꼈냐면 이제 안티들하고 그 쓰레기 같은 행동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게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 어떤 그런 식의 방향이 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던 그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음, 멈출 수가 없었는데 뭐 쓰레기들 덕에 멈추고 좀 그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됐죠. 그 시간이 좀 길었긴 했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권리 분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초를 치는 이야기일 수도 한데,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났는데, 저 2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뭐 일찍 정도가 아니죠. 예. 근데 우연하게 봤어요. 뭐 제 알고리즘에 떴나. 근데 봤는데, 원래 이제 경매 강의 하시는 분들 거를 잘 안 보는데, 예, 볼까 말까 하다가 또, 하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봤어요. 봤는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 경매인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댓글들을 봤어요. 경매인들. 그죠? 좋은 말이죠. 스스로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에 좋은 물건들을 찾아서 이익을 추구하고,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죠? 다른 사람 망한 거를 가지고 내가 기회를 잡아보겠다. 뭐 그걸 뭐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경매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 내 이익만,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게 돼요. 자꾸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걸 참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매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됐고 2020년도에 낙찰이 된 물건이에요. 그리고 낙찰되고 나서 등기도 됐고 벌써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가 했더니 이 낙찰을 받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가 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경매학원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그 경매학원 쪽이 의뢰를 했는지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아, 설명을 하는 과정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1심 판결에서 지금 낙찰자가 졌습니다. 요 지금 부자 아빠라고 되어 있는 이분께서 졌다고 거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2심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뭐 승소하게 되면 이건 벌써 소문이 쫙 났을 수도 있는데 승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뭐 결과는 모릅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하나의 그냥 그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은 그냥 갑니다. 큰 문제 없이. 그런데 이제 약간 악의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전세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세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전세권 설정을 하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제 금액이 좀 작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그 임대를 놨었던 집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전세권 설정을 뭐 본인이 꼭 하겠다 그러면 내 도장은 찍어주겠다 하시라. 뭐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전입신고나 하시라. 왜냐면 전세 보증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어차피 물론 이제 세입자 챙겨야 될 부분인데 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전세권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당연히 습관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를 한다라는 건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 그 하죠. 예, 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작아지면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LH에서 그 우리 이제 소득 수준 낮은 분들을 위한 그 예, 뭐죠? 보증을 서주면서 그 전세금을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월세를 내기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세로 하고 그 전세 계약서에 대한 질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전세 계약서를.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어도 전세라는 계약서를 쓴 거죠. 그죠? 이건 유효한 거죠. 꼭 전세를 했다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인과관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좀 싼 집들은 이런 행위들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의외로 전세권 설정들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전세금 주고 계약서 쓰고 내가 들어갈 때 뭐 빚 없으면 전세 계약서 썼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차피 돈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답시고 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생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인 건데 전입일자가 먼저 됐을 때, 그죠? 그리고 뭐 확정일자 받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어, 우선 배당권이 있죠. 권리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죠? 전입일이 먼저 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뭐 거기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을 이야기라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전세계약서 가지고 신협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신협에서는 전세계약서만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다는 날짜 확인하고 그 계약서를 질권 담보로 해서 돈을 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입자가 월세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대출만 빼서 주고 월세 계약서를 다시 써서 월세로 있었던 거예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세입자는
두 개를 쓴 거죠. 전세 계약서와 월세 계약서를 두 개를 쓴 거예요. 뭐 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그죠? 이게 지금 저기 뭐야, 다른 이름으로 쓸 수도 있었겠죠.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세입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가 좀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세입자가 무지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전세 계약금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나름대로 경매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 자, 선순위가 있어. 그럼 보통 경매학원에서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권리 분석을 잘하면 선순위를 깰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돈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료를 받죠. 그리고 또 밑줄 그면서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왜 그러냐면 있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때는 그 법이나 판례 또 사람들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지 않다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뭐 비일비재하게 나왔고 그전에는 더 심했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기본 룰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경매를 낸 사람이 전세권자였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조사사항에서 법원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인이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만나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자기는 월세로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입자는 알고서 했다기 보기는 좀 어려운데 무지에서 오는 사기를 방조한 거죠. 예, 자기가 사기의 주체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전세 계약서도 썼고 월세 계약서도 썼다라는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월세 계약서만 썼다라고 뭐 경매 낙찰 보러 온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세입자는 법원에다가 그죠? 배당 신청도 안 했고 예? 어떠한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전입만 되어 있어요. 김송래 씨라고 하는 여자분인가? 남자분인가? 여자분 이름 같기도 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 사람의 월세 계약서만 확인한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네. 뭐 월세 얼마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선순위 저기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뭐 어차피 보증금 내주면 되는 거고 그동안 월세 안 낸 게 있을 테니 뭐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당신 월세 안 내고 살았으니까 뭐 하고 또 이사비까지 줘 가면서 그죠? 예, 이사비까지 또 몇백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성래라는 분은 뭐 실명 얘기해서 그런가요? 근데 뭐 공개된 자료인데 예, 문제되면 뭐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예, 이 세입자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고 권리 분석을 해서 싸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항상 케이스인데 요거는 조금 너무 저기 뭐야 상당히 좀 이렇게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여기서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이니 뭐니 더 이야기하면 또 학원 강의처럼 돼버리니까 첫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상에 공짜 없다. 이제 항상 이거를 예,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자꾸 이 앞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나 유치권, 그죠? 근데 유치권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요. 유치권은 거의 성립이 안 돼요. 예, 유치권 자체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명확한 눈에 보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또 그 재판 기록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임차인에 대한 그 전입일자에서 선순위가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걸르고 보시면 돼요. 왜 걸르고 보냐? 만약에 그죠? 배당 요구를 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세입자들도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죠? 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장 기본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기본을. 이런 걸 왜 자꾸 권리 분석하고 내가 이걸 좀 깨보겠다. 그러고서 나만 좀 돈을 싸게 먹겠다. 예? 이거 뭐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확인하고 열심히 확인하면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환상을 갖게 된 이유가 과거에 그런 케이스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케이스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깨가지고 남들보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예?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왜? 관련자들이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상의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이게 왜 판결로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재판을 하는 것 같은데 억울하다. 뭐 법원에서 이거 알 수 없는 내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임차인을 만나서 확인했더니 월세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인했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 거지.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데 제가 이걸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앞에 괜히 그 학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유튜브 부분에 대한 중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제가 지금 제목을 90% 이것만 알면 90%는 끝난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2023년도입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예? 설사 그 계약자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 계약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니까 충분히 다 확인해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매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전문가고 저희 세입자들은 모를 거야. 멍청할 거야. 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예. 인터넷이 준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예?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다 평균치는 다 똑같다니까요, 이제는. 2010년 전 이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권리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한참 2010년도에 경매학원들 유행할 때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거예요. 맨날 뭐 배당 순위 따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되고 얼마 되고 자꾸 이런 거 계산해서 내가 싸게 남들이 못한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절대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이고, 그죠?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이고 내가 이것을 취득했을 때 과연 이 가치만큼의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수도권은 거의 100%입니다. 수도권은 지방은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지방은 지방은 상상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안 그래요. 예, 너무나 이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예. 그걸 자꾸 내가 뭐 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거 없어요. 예.
뭔가가 있다. 그죠? 예, 대항력이 있고 뭔가가 있고 기본 사항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깨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이 조사 사항에 없었으면 경매 낙찰 받고 깰 수 있어요. 예, 낙찰 받고 불허가 신청하면 나옵니다. 예, 그건 나오는데 예,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이 물론 뭐 그 담당자가 공무원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뭐 잘 소명하면 법원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그냥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경매 개장이. 예. 아니 의외로 많아요. 예, 적극적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낙찰 받자마자 예, 세입자 얼른 만나서 예, 명도 합의하고 자금도 바로 내버리고 예, 자금도 바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취하될까 봐.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협에서 연락받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민사상으로는 뭐 예, 주장할 수 있죠. 예, 민사상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죠. 예, 담보되어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재산을 예, 있을 리가 없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도 조금 정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제목이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여러분들의 권리 분석의 대부분은 그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딱 총정리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은 예,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예, 대항력이 있냐, 선순위냐, 뭐부터 돈을 받냐, 자꾸 이제 이거에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예, 그걸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확률은 수도권에서는 없다. 예, 지방에서는 간혹 있다. 그것도 어디 읍단이나 면단이나 좀 있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시 단위에는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예, 없고, 예, 그래서 권리 분석하실 때,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되게 많은 사례예요. 이 사례가. 예,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전세를 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예, 내가 전입신고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고 예, 이런 거 잘못 들어가서 항상 예, 이런 낭패를 본다. 그리고 권리 분석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예, 이 권리 분석의 90%는 예, 내가 권리 분석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함정이다. 그죠? 권리 분석은 왜 필요한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그죠? 내 욕심이 저러한 실수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죠? 우리가 고기가 미끼를 무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탐스러운 먹잇감이 내 앞에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럴 때 고기는 미끼를 물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미끼를 물지 않잖아요, 고기는. 그리고 잡기 쉬운 상태에 있을 때 그 미끼를 무는 거죠. 경매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 대한 목적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이 우리가 기본을 놓치는 거냐면 내가 이 권리 분석 요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싸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보시라. 예, 권리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 그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유치권도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유치권을 파악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이걸 모르는데 내가 파악했으니 나만 싸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실수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실수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에 의해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물건은 언제 살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하는 물건이야 라고 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 경매 관련된 어그로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권리 분석을 잘해야만이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리 분석은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가치 분석이죠. 예? 이걸로 싸게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권리 분석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 예, 놓치죠. 왜 놓치냐? 이 사실은 내가 이 가격이 그죠? 이 가격이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100%다. 예,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없다. 아유,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좀 추상적으로 갔어요. 에이, 참. 제가 설명하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아무튼 강조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권리 분석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치고 좋은 물건 사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예.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물건은 이미 예,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예. 아,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살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을 한다. 예. 최소한도, 그죠? 내가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명확한 대중적인 물건이 아니거나, 예, 내가 모르는 지역. 여러분들이 여기 살지 않는 이상은 뭐 이 동네만 아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감정평가라든지 이 건물이 누가 지었고 뭐 이렇게 스토리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아름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걸 하고 싶는 순간, 그죠? 예, 최소한도 동호수 요 정도 되면 전체를 다 등기부를 떼보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경매를 보통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을 주변의 등기부 등본을 보통 한 20통에서 30통 띄워봅니다. 아유, 제가 또 핵심 비법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게 또 정한영이 많은 얘기인데 어디 경매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기본이에요. 예, 다들 그러니까 보면 이 전세권이 설정되고 뭐하고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대출되는 과정,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나 뭐나 시세 파악하시는 거를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의존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쫙 띄워보면 돼요. 등기부등본을. 예,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우리 국토부나 뭐나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 있잖아요. 자꾸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시세가 얼마다, 여기 전세 놓으면 얼마에 나간다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지역 일대에 등기부등본을 얼마나 많이 띄워보고 그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예전에 윈도우에 그 지뢰찾기 게임 있죠? 그런 것처럼 예, 내가 여기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뢰를 안 밟으려면 이 쭉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아요. 예,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보통 이제 어 어떻게 되었는지, 세가 어떻게 되었고 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예, 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편차가 심하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를 유추해내야 돼요. 이 이유가 뭔지. 근데 이건 왜 실수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권리 분석을 다른 사람은 못 했는데 나는 권리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권리 분석을 잘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물건들은 이미 법무사나 경매 진행되는 단계에 선수들이 이미 먼저 서류를 보기 때문에 법원의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 넣고 뭐 하는 과정에서 먼저 다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더 명확하게 먼저 보는 거죠. 아유 또 말도 꼬인다. 자,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을 그죠? 이 사람은 실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이제 알아봤다라는 거죠. 물어보고 가서 만나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조용히 주변 일대의 등기부등본을 쫙 띄워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건물이나 주변 시세나 또 임대차 계약들이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상황들이 좀 파악이 되죠. 예, 이게 또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한다고 줄이다 보니까 또 빼먹은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제가 말을 설명을 하면서도 아이 참네. 아 이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거 뭐 유료 강의도 아니고 제가 경매 강의도 아닌데. 아무튼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그죠. 예. 내가 모르는 지역의 시세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이 아닙니다. 예, 주변 일대의 등기부등본을 쫙 껴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쓸 때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